자, 페이지 141쪽 보시고 지난 시간에 2점짜리 문제 풀었으니까 3점짜리 문제 풀고 그 뒤로 이제 산화와는 다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볼게요. 자, 몇 가지 분자를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고 x, y, z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각각의 분자들을 구조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일단 꾸밀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CH2Cl2죠. 그지? 자, 이때 Cl2를 그냥 수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결과적으로 탄소 2개에 수소가 지금 현재 4개가 붙어있는 구조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이 탄소는 각각 서로 간에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각각 손을 2개를 뻗어놓은 상태예요. 근데 한쪽에는 수소만 붙어있고 한쪽에는 염소만 붙어있는 구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현재 분자 구조를 따져봤을 때 탄소가 각각 3개의 원자들과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조는 C 하나. CH2Cl2 아니야? C 하나. 미안하다. C가 하나밖에 없구나. 자, 그러면은 이거군요. CH2Cl2군요. 그치? 그러면은 탄소 하나가 손 4개를 뻗어서 각각 수소 2개랑 염소 2개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구조라고 보면 되겠네요. 메테인 구조랑 비슷한 거죠. 맞지?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BCl3. 이 붕소 되게 잘 나오지 않습니까? 붕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3개. 따라서 염소와 단일 결합을 3번 딱 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평면 삼각형의 구조를 나타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Cl3 같은 경우에는 질소가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염소와 각각 단일 결합 3번 하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을 하나 가지고 있는 구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BeCl2 역시 요거 베릴륨 되게 잘 나오죠. 그지? 이때 베릴륨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 2개. 따라서 염소랑은 단일 결합을 2번 하고 끝나게 될 겁니다. 맞지? 그럼 마지막 나와 있는 H2S 같은 경우에는 황이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그지? 수소랑 각각 단일 결합 2번 하고 비공유 전자쌍을 2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겠죠. 자,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봅시다. 입체 구조를 갖는 분자. 자, 입체 구조. 요거 입체 구조죠. 요거는 평면이고요. 입체 구조, 직선형이니까 평면 구조. 이거 구분형이니까 평면 구조입니다. 입체 구조는 2가지밖에 없죠. 그 다음에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분자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없고요. 있습니다. 없고요. 있죠. 그래서 Y도 2가지가 되겠죠.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 분자. 결과적으로 무극성 분자를 찾으라는 이야기지. 얘 같은 경우에는 메테인 구조랑 비슷하지만 이때 수소랑 염소 사이에서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얘는 0이죠. 그지? 얘는 0이 아니죠. 그리고 얘도 0이 될 수가 있고요. 얘는 0이 아니죠. 그러니까 0인 분자는 각각 요거랑 요거 2개밖에 없으니까 X, Y, Z 모두 다 2개씩이네요. 따라 답을 6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으로 계속 갑니다. 서로 다른 이주기 원소가 염소와 결합하여 생성된 염화물 A부터 C에 중심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쌍의 수를 나타낸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A는요, 공유 전자쌍 수만 3개입니다. 그러면은 A는 염소 3개와 결합하는구나. ACl3. 대신에 A 같은 경우에는 공유 전자쌍 없이 염소랑만 단일 결합 3번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3개다. 맞지? 따라서 실제 A는요, 원자번호 5번 붕소가 되겠네요. 맞죠? 자, 계속 이어서 B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공유 전자쌍이 3개니까 염소 3개와 결합을 하네요. 단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있으니까 B는 염소와 각각 단일 결합을 3번 하고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있는 거지. 따라서 B는 실제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원자번호 7번 질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계속 이어서 C 같은 경우에 각각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이 2개씩이니까 C는 Cl과 2개가 결합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때 C가 염소랑 이렇게 2번 단일 결합을 하고 각각 공유 전자쌍을 2개를 가지고 있다면 C는 실제로 원자번호 8번 산소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죠. A와 B는 분자 모양이 똑같습니까? A가 무슨 형? 평면 삼각형. B는 삼각뿔형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중심 원자의 원자가 수는 C가 가장 많다. A는 3개, B는 5개, C는
6개가 되죠. 그러니까 C가 제일 많습니다. 디귿의 결합각은 A가 가장 크다. 요거 몇 도? 120도. 요거 몇 도? 107도. 요거 몇 도? 104.5도가 나오니까 A가 가장 커야 되겠네요. 답은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하시고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자, 3번에 탄화수소 X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 백분율을 나타낸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질량 백분율 문제가 나오면은요, 1단원에 실제로 실험식 꾸밀 때도 이런 비슷한 유형들이 많이 나오죠. 그랬을 때 무조건 이 X라고 하는 화합물을 100g으로 잡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지? 그리고 얘는 지금 탄소랑 수소밖에 안 이루어져 있으니까 CX계, 수소 Y계로 구성되어 있는 탄화수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일 X가 100g이라면은 이때 질량 백분율이 80%가 나오는 탄소의 질량이 얼마다? 탄소가 80g이다. 그리고 수소는 20g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치? 그래 놓고 이제 실험식을 찾을 때는 결과적으로 얘네들을 뭐로 바꿔라? 몰수로 바꿔라. 그죠? 그러면은 C 같은 경우에는 80g을 탄소의 원자량인 12로 나눠주면 될 것이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20을 수소의 원자량인 1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런 문제 풀 때는요, 대략적인 값을 계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계산하면은 약 6. 얼마 정도 나오죠? 그지? 그리고 H,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20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이 몰수를 실제로 비율로 그냥 비례식으로 따져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봐도 얘가 6. 얼마, 얘가 20 정도가 된다면은 몇 대 몇 정도가 될 것이다. 약 1대 3 정도가 될 것이다.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12분의 80대 1분의 20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은 80대 각각 계산하면은 240 나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8, 3에 24니까 1대 3이 나온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 그지? 두 가지 중에 어떤 방법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략적으로만 보시면 돼요. 따라서 X의 실험식은 뭐구나? CH3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얘가 가지는 실험식은 12에다가 1자리가 3개가 붙으니까 얼마? 15구나. 그런데 문제에서 분자량이 30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요거를 2배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C2H6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C2H6 탄화수소 계열 중에서 어떤 계열이죠? 어떤 계열입니까? 알케인이죠. 그지? 왜냐면은 일반식이 CnH 2n 플러스 2의 구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알케인 구조가 되겠죠.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탄소 2개가 단일 결합을 형성하고 있고 각각 수소가 손을 뻗어서 수소 6개를 붙잡고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 알케인 계열이라는 거.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죠. 실험식은 CH3다. 맞는 말이죠. 니은에 이중결합 가지고 있나요? 아니에요. 단일결합이에요.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요. 디귿의 평면구조일까요? 지금 현재 각각의 탄소들이 4개의 원자들과 결합하고 있으니까 각각 탄소를 중심 원자로 모두 다 정사면체 구조를 나타낼 거거든요. 따라서 모두 다 입체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자, 넘어가셔서 4번으로 계속 가시면은요, 4가지 분자 가부터 라를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가 같은 경우에는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 붙어 있네요. CH4, 그지?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염소 2개가 단일 결합하고 있으니까 Cl2.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탄소가 수소 3개랑 결합하고 있고 또 하나 염소랑 결합하고 있죠. CH3Cl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요. 라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염소가 하나씩 붙었군요. 따라서 HCl이구나.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네.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합시다. 기억에 극성 분자는 2가지이다. 여러분들 메테인 무극성 분자죠. 그지? 이때 쌍극자 모멘트를 계산해 보면은 얘네 모두 상쇄돼 버리니까 0이 돼 버리죠. 그 다음에 염소 같은 원자로 구성된 이원자 분자들은 모두 다 무극성 분자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요 CH3Cl 요 녀석은 메테인의 구조랑 비슷하지만 이때 수소 대신에 하나가 뭘로 바뀌었어요? 염소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은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을 봤을 때 이때 탄소와 수소 사이에서는 모두 탄소 쪽으로 끌어당겨지겠죠. 맞지?
그런데 염소가 탄소보다 쌍극자 모멘트가 크니까 당연히 염소 쪽으로 끌어당겨지게 될 겁니다. 그럼 쌍극자 모멘트는 분명히 0보다 클 테니까 아 얘는 극성 분자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HCl 당연히 수소와 염소 사이에 쌍극자 모멘트가 염소 쪽으로 치우치니까 당연히 극성 분자. 따라서 극성 분자는 두 가지이다. 뭔 말이죠? 니은에 모두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느 구조나 봐도 다 단일 결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고요.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는 분자는 세 가지이다 그랬습니다. 극성 공유 결합 전기 음성도의 차이만 있으면 다 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극성 공유 결합 아니죠. 극성 공유 결합, 극성 공유 결합 세 가지네요. 그러니까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셔서 계속해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광합성 반응과 이유에 관여하는 분자의 구조를 나타낸 거 있는 것이고요. 네 가지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광합성 반응이고요. 이산화탄소가 물과 반응을 해서 포도당 만들고 그리고 산소를 발생시키는 반응입니다. 원래 정확하게 개수 붙여보면은 6, 1, 6 뭐 이렇게 되겠죠. 그지? 물론 여기서 이제 생명2 준비하는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생명과학2 준비하는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광합성 반응은 6개의 이산화탄소랑 12개의 물 분자가 반응을 해서 하나의 포도당 6개의 산소 그리고 6개의 또 물 분자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근데 어차피 6개의 물 분자가 쓰였다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6개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알겠지? 근데 그거는 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구조식 잘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죠. 자, 네 가지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얘네들 다 분자예요. 얘네 다 분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는 분자는 네 가지이다.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 사이의 이중 결합. 요거 다 극성 공유 결합이죠. 물 분자. 수소와 산소 사이의 극성 공유 결합이죠. 그 다음에 포도당. 구조 더럽게 복잡합니다. 탄소 CH2 OH H OH H OH H OH H OH 포도당. 오케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걸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이에 있는 결합이 같은 원자끼리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서로 다른 원자끼리 되어 있는 것도 있죠. 그럼 당연히 얘는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산소만 같은 원자끼리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따라서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는 분자는 세 가지가 되겠죠. 기억 틀렸고요. 니은에 무극성 분자 세 가지이다. 무극성, 극성, 무극성 두 가지죠. 그지?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요. 답은 디귿 하나밖에 없겠네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동일 평면에 존재하는 분자는 세 가지이다. 직선형, 평면, 구분형, 평면, 직선형, 평면. 됐습니까? 얘만 입체 구조가 되겠죠. 따라 답을 디귿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6번으로 계속 갑니다. 원자 A부터 C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A는요, 가운데 전하량이 5+, 즉 양성자가 5개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그죠? 그러니까 원자라 그랬구나. 그럼 A 같은 경우에 여기다 바로 할게요. A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 5번이죠. 5번. 이제 원자 번호 5번이니까 붕소가 되겠네요. 그지?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 6번. 탄소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 번호 C는요. 각각 원자 번호 9번. 플로린이 되겠네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실제 원자 뭔지 보세요. 얘가 붕소고 얘가 탄소고 얘가 질소입니다. 플로린입니다. 그때 A부터 C 중에 전기 음성도는 A가 가장 크다. 누가 제일 커야 돼요? C가 제일 커야죠. F가 짱이라니까. 4.0 알겠니?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 극성, 결합의 극성은 AC 결합이 BC 결합보다 크다. 자, 결합의 극성 결과적으로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가 누가 더 크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전기 음성도의 크기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플로린이 있고 여기에 이제 붕소, 여기에 이제 탄소 이렇게 있으면은 얘 사이의 결합이 얘 사이의 결합보다 거리가 더 머니까 당연히 전기 음성도 차이가 더 크겠죠. 따라서 결합의 극성은 AC 결합이 BC 결합. 이게 A구나. 이게 C, 이게 B, 이게 C. AC 결합이 BC 결합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됐습니까? AC3의 분자는 삼각 뿔형이다 그랬는데 A
동소에 지금 현재 C, 플로린이 3개가 붙어주면은요, 동소는 원자과 전자 3개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결합하겠죠. 평면 삼각형이 돼야 되니까 디귿은 틀렸네요. 됐지? 답은 니은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넘어가셔서 7번에 18쪽을 제외한 2주기 원소 A부터 D의 이온화 에너지를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18쪽은 일단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18쪽은 제외가 되어 있는데, 자, 선생님이 주기적 성질할 때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프를 꼭 외우라고 몇 번씩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 풀 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 번호를 달고 있는 원소들의 제1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를 보면은 쿵딱, 쿵딱, 쿵딱딱, 쿵딱딱, 쿵딱, 쿵딱딱, 쿵딱딱, 쿵딱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전체적인 높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전체적인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의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두라는 거죠. 맞지? 그랬을 때 문제는 2주기 원소니까 여기 사이가 되겠네요. 맞죠? 이해가 되십니까? 요 위치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얘랑 얘를 비교한다거나 그런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래프의 모양만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은 모든 문제들을 대부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못 푸는 문제는 없어요. 나오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찌됐건 지금 현재 2주기의 원소들의 이온화 에너지라고 그랬으니까 2주기만 다시 그려보면은요, 쿵, 딱, 쿵, 딱, 딱, 쿵, 딱, 딱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됐죠? 근데 지금 A부터 D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고 있어요. 18쪽은 제외할 거예요. 요거 제외. 알았어?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는 대체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예외성이 있으니까 무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지금 보니까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A의 홀 전자 수가 2개라고 했거든요. A는 지금 현재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상태입니다. A가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데 지금 현재 홀 전자가 2개래요. 그럼 홀 전자가 2개가 나올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A가 전자 배치가 됐을 때 1S에는 어차피 2개를 채울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홀 전자가 2개가 되려면은 2S에다가는 무조건 꽉 채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됐죠? 2S에다가는 꽉 채우고 그 다음에 2P에다가 몇 개를 채워주면 돼? 2개를 채워주면 홀 전자가 2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지. 왜냐면은 1S에 전자 2개 채우고 2S에다가 전자 2개를 채우고 2P에다가 전자를 4개를 채워도 역시 마찬가지로 홀 전자는 2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선택 조건에서 A의 홀 전자 수가 2개라고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죠? 그럼 다시 여기다가 실제 원자들의 이름을 좀 부여를 해보면은요,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될 거거든요. 만약 이런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면 얘는 원소가 뭐가 되는 거지? 원소가 뭐가 되는 거야? 탄소가 되는 거지. 오케이? 얘가 만약 이런 배치를 가지게 되면은 산소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두 조건 중에서 가능한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만일 산소라면은요, 요 위치잖아요, 요 위치. 근데 지금 주기율표, 저희 그림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보면은 이온화 에너지가 A, B, C, D가 됐을 때 이렇게 커지거든요. 맞죠? A가 지금 가장 작은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2주기 원소 중에서 18쪽 제외하고 만일 이게 산소라면은 산소보다 큰 이온화 에너지를 가진 녀석이 3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습니다. 맞죠?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안 된다는 거. 그럼 뭐가 돼야 돼? 무조건 탄소가 돼야 되겠죠. 탄소. 요거. 맞지? 그럼 A가 그러면 탄소다. 그러면은 얘네 셋이 BCD가 되겠네. 이해가 되지? 그 상태에서 질소, 산소, 플로린 중에서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것은 산소죠.
산소,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플로린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됐니? 자, 그런 상태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 C의 원자과 전자수는 5개이다. 질소잖아요. 원자과 전자 5개. 니은의 전기 음성도의 크기는 A, B, C, D로 갈수록 커진다? 아이?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FON이니까 B, C, A로 가야 되겠죠. 니은 틀렸네요. 디귿에 B와 D로 이루어진 안정한 화합물은 삼각불령이다. B랑 D, B랑 D 얘네들. 얘네 OF2 될 거 아니에요. OF2. 그러면 산소 하나에 플로린 이렇게 붙어야 되니까 얘네들은 구분형의 구조가 되겠죠. 디귿 틀렸네요. 답을 기억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실제로 문제에서 이런 조건들이 부여가 됐을 때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한 문제들이 요즘 자주 나옵니다. 알겠죠? 특히나 3점짜리에서 이런 검증 문제 같은 거 분명히 나오니까 귀찮아하지 말고 여러분들 계속 해보셔야 돼요. 자, 넘어가셔서 8번으로 계속 갑니다. 자, 이주기 원소 X가 중심 원자인 두 가지 물질 H2X랑 그 다음에 H3X 플러스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아, 이온이네요. 하나는 분자고 하나는 이온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설명으로 옳은 거. X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X는 수소 2개와 각각 공유결합을 형성한 다음에 얘네 뭐야? 비공유 전상 2개 가지고 있네. 그럼 뭐 두말할 것도 없이 X가 뭐다? 원자과 전자 6개니까 산소겠구나. 이해됩니까? 따라서 실제 H2X라고 하는 녀석은 물분자에 해당하는 거죠. 물분자. 그런데 옆에 나와 있는 거는 여기에 수소 하나가 더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X가 수소, 그리고 비공유전자쌍. 그러니까 이 녀석이 H3O 플러스. 이름이 뭐죠 이거? H3O 플러스. 이름이 뭘까요? 무슨 이온일까? 이 사람들 봐라.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입니다. 예전에는 옥소늄 이온이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부르는 각각 산성을 띠는 이온입니다. 알겠니? 나중에 여러분들 중화 반응할 때 이거 자주 나올 거예요. 알았어? 하이드로늄 이온 H3O 플러스. 저거 어떻게 만들어지죠? 하이드로늄 이온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저거 여러분들 공유결합할 때 나오는 배위결합 있죠? 배위결합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산소가 있고 중심 원자가 비공유전자성 2개 가지고 있죠? 주변에 수소 이온이 혼자 덜렁덜렁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자 다 빼앗기고 덜렁덜렁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분자가 불쌍한데? 이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유전자쌍을 일방적으로 공유를 해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하이드로늄 이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중성인 분자에 플러스를 띠고 있는 이온 하나가 결합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띠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어찌됐건 설명으로 옳은 거 가보죠. 기억. X의 원자과 전자수 4개입니까? 아니에요. 6개입니다. 니은의 H2X의 분자 구조는 삼연체형이다. 이거 뭐야? 이거 구분형이지? 맞지? 그러니까 니은 틀린 말이네요. 디귿의 결합각의 크기는 알파와 베타가 다르다. 이때 알파는 중심 원자가 2개와 결합하고 비공유 전상 2개 가지고 있으니까 구분형이라서 알파는 몇 도? 104.5도 나와야 되죠. 근데 베타는 아무리 물분자가 그지? 아무리 중심 원자가 산소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산소가 3개와 결합하고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이기 때문에 형태가 뭐로 바뀌어버립니까? 삼각뿔의 형태로 바뀌어버릴 거예요. 따라서 베타는 몇 도 나와야 돼? 107도가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알파랑 베타는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집니다. 따라서 답을 디귿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9번으로 계속 갈 거고요. 9번에서 HF 분자를 전기장에 놓았을 때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는 것을 나타낸 것. 자, 이거는 HF가 극성 분자라는 것이죠. 자, 이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먼저 기억해. 전극 A는 마이너스 극이다. 자, 전극 A 쪽으로 뭐가 마주보고 있죠? 수소가 마주보고 있죠. 이때 HF 분자 구조 생각해 보시면은요. HF에서 전기 음성도 때문에 수소가 전자를 플로린에게 빼앗기죠. 그러니까 빼앗긴 수소가 무슨 극? 플러스. 전자를 얻은 플로린이 마이너스를 띠게 될 겁니다. 따라서 A가 마주보고 있다는 것은 A 쪽에 무슨 극이 있다? 마이너스 극이 있다. 반대로 플로린 쪽으로는 무슨 극이 있다? 플러스 극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HF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맞죠? 극성 분자죠.
그리고 디귿에 HF 대신에 암모니아를 전기장에 놓았을 때 HF 분자와 같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한다. 암모니아가 극성 분자냐 아니냐고 묻고 있는 거죠. 암모니아도 극성 분자입니다. 그죠? 따라서 당연히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겠죠. 이때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질소, 플로린, 플로린이니까 이때 전기 음성도가 큰 플로린이 전자를 다 잡아 당겨버리는 거죠. 그죠? 따라서 플로린 쪽이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게 되고 질소가 플러스의 전하를 띠게 됩니다. 됐지?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이 돼버려요. 됐나요? 좋습니다. 자, 10번으로 계속 가보죠. 2, 3주기 원소 A부터 C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표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나오면은 갑자기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야 되겠구나.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A를 볼까요? A가 갑자기 확 증가하는 순간이 어딘가요? A가 확 증가하는 순간 6에서 7로 넘어갈 때죠. 6에서 7로 넘어갈 때. 그러면 얘는 원자과 전자가 6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지금 현재 A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16족 원소입니다. 16족 원소. 그러면 지금 2, 3주기의 원소들을 이야기했으니까 16족에 들어갈 수 있는 2주기는 산소가 있을 수도 있고요. 3주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몰라요, 뭔지. 자, B 봅시다. B는요, 갑자기 확 증가하는 순간이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갈 때? 4에서 5로 넘어갈 때. 맞습니까? 4에서 5로 넘어갈 때. 원자과 전자가 4개구나. 그럼 B는 몇 족? 14족. 맞습니까? 그럼 14족에는 탄소도 있고 아니면 규소도 있거든요. 탄소도 있고 규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7, 8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요, 더 이상 떼어낼 수 있는 전자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거 안 되지. 맞지?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증가하는 순간 찾아볼까요? 갑자기 확 증가하는 게 7에서 8로 넘어갈 때 그나마 좀 증가하는 것 같은데? 맞지? 따라서 C 같은 경우에는 몇 쪽이구나? 17쪽이구나. 17쪽이라면은 당연히 플로린도 있을 수가 있고 염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었습니까? 자, 설명으로 옳은 거 가보죠. 기억. A는 3주기의 원소이다. A가 지금 2주기라면 산소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일 3주기라면 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럼 저거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우리 지금 현재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B가 몇 주기다. B가 몇 주기다. 2주기라는 거 확실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A가 2주기라면은요, 얘는 14족이고 얘는 16족이니까 분명히 얘보다 얘가 이온화 에너지가 커야 되거든요. 맞죠? 근데 3주기라면은 2주기에서 3주기로 넘어갈 때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져 버리니까, 맞지? 얘보다 작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아까 선생님이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 외워두면 좋다 그랬죠? 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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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딱딱, 쿵딱딱, 쿵딱, 쿵딱딱, 쿵딱딱, 쿵딱. 알겠어? 이 상태에서 이주기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여기거든요. 그럼 만일 산소가 되면 여기가 될 것이고요. 그지? 규소가 되면 한참 내려가서 여기가 규소가 될 거 아니야. 맞죠? 비교해봐. 1주기 제1 이온화 에너지 보세요. B보다 A가 크죠? 맞지? 그러면은 A는 몇 주기구나? 2주기구나. 산소 찾은 거지. 확인된 것만 동그라미 칩시다. 요렇게 됐지?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A와 B가 공유 결합을 할 때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원자는 A이다. 야, 탄소랑 산소랑 결합할 거거든? 그럼 뭐가 만들어질까? 이산화탄소 분자 만들어지겠지? 그러면은 요렇게. 맞죠? 이렇게 되면은 이 사이에 있는 결합은요, 이 사이에 있는 결합은 지금 현재 산소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치우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극성 공유 결합이죠. 근데 이 안에서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가 돼버리지. 그지? 그럼 얘는 분자가 무슨 분자? 무극성 분자죠. 그럼 원래대로라면 분자는 극을 띠고 있지 않아야 돼요. 맞죠? 그런데 니은에서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원자가 A다 라고 했는데 A가 실제로
전자를 띄고 있느냐 안 띄고 있느냐 이게 사실 약간 애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얘 분명히 무극성 분자 맞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자의 치우침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근데 가끔 학생들이 또 전자가 한쪽으로 또 치우치기 때문에 분명히 쌍극자 모멘트가 0이라도 이쪽이 약간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얘네들은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전자의 치우침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니은 틀렸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디귿에, 그러니까 일단 니은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디귿으로 넘어갑니다. B와 C가 결합하여 생성하는 안정한 분자는 무극성 분자이다. B와 C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 B랑 C가 결합하면 뭐가 만들어져? B랑 C가 결합하면은 얘랑 얘가 되든 얘가 되든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CF4나 CCl4가 돼버리거든요. 다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현재 니은이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니은의 표현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아무리 지금 현재 이 무극성 분자라고 하더라도 전자는 분명히 A 쪽으로 치우치죠. 그러니까 분자 자체는 전체적으로 무극성 분자가 맞아. 무극성 분자가 맞지만 지금 현재 A 쪽으로 전자가 치우치면은 분명한 건 얘네들은 전자를 얻는 효과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니은의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원자는 A다. 이거 맞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답 이거 니은 디귿 아니냐? 맞지? 그러니까 답은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문제에서는.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아무리 무극성 분자라도 극성 공유결합을 하면 전자가 치우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무극성 분자가 왜 극을 띠느냐라고 하는 이런 학생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는 지양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아마 분명히 어느 힌트가 주어질 겁니다. 따로 문제를 풀 때 오류가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제시를 할 테니까 뭐 그 정도만 알아두고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자, 11번 문제 계속 가보면은요. 가나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했거든요. 가는 메테인 분자고요. 나는 CH3Cl입니다. 아까 우리 지워졌구나. 이따 아까 이거 비슷한 문제 풀어봤을 텐데 메테인은 무극성 분자죠. 그리고 나서 CH3Cl 같은 경우에는 극성 분자에 해당을 했었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죠. 기억에 나에서 H와 Cl이 가지는 부분 전하의 종류는 같다 그랬는데 수소는 탄소에게 전자를 빼앗기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플러스의 형태를 떼야 되고요. 염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개념이 생겨야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전하의 종류는 다르다.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가나는 모두 무극성인가요? 아니죠. 가가 무극성, 나는 극성. 다는 디귿의 가와 나는 극성 공유결합을 가진다. 모든 결합이 다 극성 공유결합이죠. 옳은 것은 디귿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12번으로 계속 가볼 거고요. 분자 가와 나의 부분적인 전하를 표시한 분자 모형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A에서부터 C는 1, 2주기의 임의의 원소 기호라 그랬는데 분자 구조 보면은 구분형 아닌가요? 그죠? 분자 구조가 구분형이라면은 구분형이 나타날 수 있는 중심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6개가 있는 산소 원자밖에 없습니다. 맞죠? 또는 만일 3주기라면은요 황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지? 그건 큰 의미가 없고 대신에 산소가 누군가와 결합을 했을 때 가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떼야 되거든요. 맞죠? 그 말인즉슨 전자를 빼앗겼다는 이야기잖아. 전자를 빼앗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산소로부터 전자를 빼앗을 수 있는 녀석은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플로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얘가 플로린이 붙으면 되겠구나. 맞지?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반대로 A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얘네들이 전자를 빼앗아 왔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뭐 여기에다가는 사실 산소랑 단일 결합을 형성하면서 얘네들이 전자를 빼앗길 수 있는, 즉 전기 음성도가 작은 것만 들어가면 되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뭐 집어넣으면 돼? 수소 집어넣으면 되지 뭐. 안 그러니?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죠. 기억. 전기 음성도는 A가 가장 작고 B, C 순이다. 아니,
전기음성도. 아니죠. 전기음성도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커.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 가나의 중심 원자 A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 구분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공유 전자쌍 2개씩 존재해야 되겠죠. 니은에, 디귿에 B와 C가 결합하여 생성하는 안정한 화합물의 구조는 직선형이다. A와 C가 B와 C. B와 C는 모두 다 각각 산소와 같은 저런 중심 원자와 단일 결합을 형성하거든요. 원자과 전자가 7개 또는 1개밖에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일 결합을 한다면은 얘네 둘이 결합했을 때 HF가 될 테니까 직선형이 돼야 되겠죠. 맞지? 그래서 답을 디귿, 니은 디귿인가요? 답을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자, 13번 문제 계속 갑니다. 탄소수가 4개인 탄화수소 가부터 달을 1몰 완전 연소시켜서 얻은 자료의 일부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거든요. 자, 보자고요. 가나다 3개 모두 탄소는 4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얘가 수소가 X개 있으면은 얘는 수소가 Y개, 얘는 수소가 Z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알겠지? 탄화수소니까.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각각 산소랑 결합할 거야. 그러고 나서는 모두 다 이산화탄소와 물들을 생성하겠죠. 주어진 자료 볼까요? 가는요, 필요한 산소의 몰수만 표현해 놨습니다. 6분의 5래요. 6분의 5. 6.5래요. 그러면은 2분의 13인가요? 맞지? 그러면 탄소가 4개니까 무조건 이산화탄소는 4개밖에 안 됩니다. 얘 다 마찬가지죠. 4개, 4개. 그러면은 이때 가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만드는 동안 산소를 8개를 썼습니다. 그러면 총 13개의 원자 중에서 8개를 썼으니까 5개가 남았다는 이야기지. 따라서 물 분자는 5개인가? 5개 맞죠? 2분의 13.5 맞지? 산소 몰수 2분의 6 4개. 아니다. 총 13개 맞잖아. 그지? 13개 맞으니까 8개 썼으면 5개의 산소가 남았다는 이야기죠. 맞지? 그럼 물 분자를 몇 개 만들었다? 5개 만들었다. 그지? 그러면은 저 탄화수소가 공급해야 되는 수소는 총 몇 개이다? 총 10개이다. 됐니? C4H10 가. 알케인 구조군요. 그죠? 이름을 정확하게 붙인다면은 뷰테인이 될 겁니다. 뷰테인. 자, 계속해서 나로 가보도록 하죠. 나는 이번에는 산소가 6개가 필요했다고 알려주고 있네요. 그러면은 총 12개의 산소 원자가 있는 거죠. 8개 쓰고 4개 남았잖아요. 4개 물 분자 만들 겁니다. 따라서 수소 몇 개 필요하다? 8개. C4H8. 그 다음에 단은요. 단은 이거 안 가르쳐주고 얘가 3개 만들어졌다는 거 가르쳐줬네요. 8개 쓸 거고 얘가 3개 주니까 11개. 따라서 2분의 11이죠. 맞지? 2분의 11. 그러면은 수소는 6개니까 얘는 6개. C4H6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자,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가보도록 하죠. 기억에 A는 5.5이다. A가 5.5이다. 2분의 11이니까 5.5 맞지? 그 다음에 니은에 가는 물리적 성질이 다른 3가지 구조의 탄화수소가 존재한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될 게 이성질체거든요. 이성질체는 이 분자식은 동일합니다. 분자식은 동일한데 구조가 달라서 성질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이성질체라고 표현을 하죠. 특히나 이성질체 같은 경우에는요, 알케인 계열에서 탄소수가 4개 이상부터 존재를 합니다. 알케인 계열에서는. 알케인이라고 하는 게 CnHen 플러스 2잖아요. 맞지? 지금 저 가를 보시면은 C4H10이니까 알케인 계열 맞지? 그러면은 탄소수가 4개 이상부터
구조 이성질체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조가 서로 달라서 성질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구조가 가능한 것이냐? 일단 얘네들은 무조건 사슬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CnHen 플러스 2의 구조는 오로지 사슬 모양의 포화 탄화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일단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이렇게 직선형. 오케이?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이렇게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을 만들려고 해도 이것 말고는 다른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성질체는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니? 그런데 이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최소한 탄소수 6개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탄소수 6개 정도까지. 알케인 계열에서 탄소수 6개까지의 이성질체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나오는데 탄소수가 7개부터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제부터 한번 볼게요. 탄소수가 4개면은 이성질체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지? 자, 그러면은 만일 탄소수가 5개면은요. 탄소수가 5개면은 이성질체가 몇 개가 나올까 한번 볼까요? 일단 요거 가능하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끝에 있는 거 하나를 뺀 다음에 뭐 중간에 아무 데나 껴버리면 돼요. 알았어? 여기에 붙이든 여기에 붙이든 위에 붙이든 똑같은 거죠. 그치?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거든요. 알았어? 그러니까 이것 말고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이성질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탄소수가 4개면은 2개고 5개면은 지금 이제 3개가 나오네요. 맞죠? 그럼 이번에는 탄소수가 6개짜리는 몇 개가 만들어질까 이거지. 자, 탄소 조금 이따가 적고 이거 앞에 보세요. 일단 요거 일직선으로 붙는 거.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요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알았어? 얘랑 얘의 차이점을 알겠니? 2개가 서로 탄소가 다른 위치에 붙었다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 붙든 여기에 붙든 똑같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붙는 거랑은 이야기가 좀 다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요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성질체가 총 5가지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성질체는 사실 그려보라고 하면은요, 뭐 탄소수 6개 정도까지는 고민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다 그려지긴 해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6개 정도까지만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지. 그 이유가 만일 탄소수가 7개 이상이 돼버리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이성질체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탄소수가 한 1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성질체의 개수가 90개가 넘어요. 그 탄소 10개의 배치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구조가 90개가 넘어버리거든요. 만일 시험 문제에 이성질체가 10개인, 탄소수가 10개인 이 탄화수소의 구조 이성질체가 몇 개인가? 못 풀어요, 시간 내에. 여러분 수업 시간 내에 그거 절대 그려서 못 풉니다. 90몇 개를 어떻게 그려? 안 그래? 예를 들어 논술 시험장에서 자, 탄소수 10개짜리 알케인의 구조 이성질체를 그려보시오 하고 논술 문제가 나왔어요. 논술 시간이 2시간입니다. 2시간 동안 내내 여러분들이 구조 이성질체 그래도 다 못 그리고요. 만약 그렸다 그래도 틀릴 겁니다. 분명히 겹치는 것도 나올 거고 빼놓은 것도 나올 거예요. 그 정도로 이성질체가 탄소수가 많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거든요. 단 탄소수 6개 정도까지는 그래도 수업 시간, 시험 문제를 푸는 동안에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정 안 되면은 외워버리셔도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소수 6개 정도까지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잠깐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페이지 157쪽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산화환원 반응에서 각각 산소의 결합과 해리 또는 전자의 이동으로 가지고 산화환원을 따지는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페이지 157쪽에 보시면 전자의 이동에 의한 여러 가지 산화환원 반응 중에 선생님 마지막에 금속의 반응성은 외워두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죠? 이때 교재에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다 외워두실 필요가 어느 정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외우세요. 이과생이라면 당연히 외워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될 것이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것이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면은요,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그 말은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화합물을 잘 형성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때 금속이 화합물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온의 형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성이 크다. 그만큼 전자를 잃기 쉽고 양이온이 잘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산화환원 중에서 뭐다? 산화환원 중에서 뭐다? 산화가 되겠죠. 맞지? 전자를 잃는 것을 산화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금속의 반응성이 클수록 산화가 잘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서 어떤 반응, 이런 산화환원 반응을 볼 때 산화 반응만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환원 반응만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어떤 물질이 산화되면은 어떠한 또 다른 물질은 환원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속의 반응성이 크면은 자신은 산화될 거예요. 대신에 또 다른 금속이 있다면은 그 금속은 환원이 돼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게 되죠. 비커에 구리 이온이 들어가 있는 수용액이 있습니다. 구리 이온이 들어가 있는 수용액. 근데 예를 들어 이 수용액에다가 아연 조각을 넣어줘요. 아연 덩어리를. 알겠니? 그랬을 때 저 내부에서 과연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 것인가? 이때 금속의 반응성 순서로 가본다면은 아연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크거든요. 그 말인즉슨 반응성이 크면은 자신이 전자를 내놓고 산화가 되고 싶은 거야. 알았지? 근데 아연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수용액 속에 구리가 이온으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꼴 보기 싫은 거지. 왜? 내가 반응성이 크니까 내가 산화가 돼야 되는데 왜 반응성이 작은 구리가 산화되어 있느냐? 따라서 아연은 전자를 내놓고 이온으로 빠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자는 당연히 요 아연 금속판에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때 구리는 반응성이 큰 아연이 이온화돼서 들어오면서 전자를 내놓으니까 어쩔 수 없죠. 죄송합니다.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석출이 돼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더니 전자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가 아연판에 덕지덕지 달라붙기 시작을 할 겁니다. 따라서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반응식들을 적어보면은 구리가 이온으로 존재하고 아연이 금속 상태로 들어왔을 때 그때 아연은 이온화되고 구리가 석출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아연이 전자를 잃었으니까 뭐가 된 것? 산화된 것. 그리고 반대로 구리가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된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요, 이런 금속의 반응성 여부에 따라 이런 반응이 일어나려면요, 예를 들어 반응성이 서로 다른 두 금속이 하나는 이온 상태로 하나는 원자, 그러니까 금속 상태로 들어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리 이온이 있는데, 구리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 마그네슘 이온이 섞여 있는 수용액을 부었다. 그러면은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그네슘이 구리보다 훨씬 더 반응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그네슘은 아연보다도 반응성이 커요.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부어지잖아요. 이렇게 부어지면은 그럼 마그네슘하고 구리하고 반응을 하느냐? 안 해요. 전혀 안 합니다. 이 수용액 안에는 그냥 마그네슘이든 구리든 그냥 이온 상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왜? 이미 벌써 다른 데서 전자를 내놓고 이미 벌써 다 이온 상태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마그네슘이 또 다시 구리에게 전자를 전자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반응성의 크기가 달라도 둘 다 이온 상태라면 반응 안 해요. 알겠지? 하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구리 이온도 있고 마그네슘 이온도 있는 이런 수용액에 아연이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아연은 마그네슘보다는 반응성이 작지. 마그네슘이 이온화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는 아연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나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인데 당연히 이온화되어 있는 게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구리 이온과는 당연히 반응을 해야 되겠죠. 왜? 나보다 반응성이 작으니까.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마그네슘 이온은 그대로 구경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아연이 빠져나오고 구리가 석출되는 반응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번에는요 수용액 안에 아연 이온과 구리 이온이 함께 있어요. 요게 가능하다라는 거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둘 다 이게 서로 다른 종류의 이온이 들어가 있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 이해되지?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뭐 마그네슘 조각을 한번 넣었다고 칠까요? 오케이?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냐 이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마그네슘이 아연이나 구리보다 훨씬 더 반응성이 좋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마그네슘이 금속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은 마그네슘이 전자를 내놓고 이온화가 돼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내가 이온화된다 이러면서 마그네슘이 이온화돼서 빠져나올 겁니다. 오케이? 여기 전자 생기죠? 그럼 그 전자를 누가 받아야 되느냐? 이때 마그네슘보다 아연이나 구리는 둘 다 반응성이 작으니까 누가 전자를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때 분명한 것은 아연하고 구리 중에서는 아연의 반응성이 더 크잖아요. 그럼 아연이 구리한테 발로 툭 차면서 야 너가 가 이러는 거지. 왜? 그래도 자기는 반응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먼저 구리가 먼저 마그네슘으로 와서 석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동안에 아연은 계속해서 마그네슘은 계속해서 빠져나오겠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러는 과정에서 구리 이온이 전부 다 석출이 돼서 없어지고 난다. 그럼 그 다음엔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제가 가겠습니다. 가겠죠. 알았어?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보시다 보면은 이런 식의 반응들을 우리가 실제로 어떤 수용액 속의 이온 수의 변화 뭐 이런 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금속의 반응성은 꼭 좀 암기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뒤로 넘어가시면은요. 금속 말고 이번에는 비금속 중에 할로젠 원소의 반응성이 나와 있거든요. 할로젠 원소는 17쪽이죠. 17쪽. 17쪽. 할로젠 원소죠. 종류가 뭐가 있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것들이 있죠. 그지? 이게 17쪽 원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앞서 금속의 반응성이 어느 방향으로 갈수록 커지느냐? 그러니까 금속의 반응성은 보통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커지거든요. 그런데 이때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의 반응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위치상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 있다면은 반응성은 플로린이 가장 크고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으로 갈수록 점점 반응성이 작아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랬을 때 비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서 금속의 반응성이 크면 전자를 잃기 쉬웠었죠.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비금속의 반응성이 클수록 전자를 얻기 쉽습니다. 그 말인즉슨 음이온이 잘 된다는 뜻이죠. 전자를 얻었으니까 뭐가 된 거야?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된 거지. 따라서 비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환원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 중간에 있는 사이언스 디저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금속인 할로젠은 음이온이 되면서 반응하기 때문에 전자를 얻고 환원되기 쉬울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그래서 반응성은 플로린 쪽으로 갈수록 더 크다라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할로젠의 반응성 비교와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할로젠과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다른 할로젠을 넣어줄 때 반응성의 크기가 X보다 Y가 큰다면은 이때 전자가 이동하는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조금 옆에 나와 있는 자료랑 조금 다르게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하나의 비커에다가 두 가지의 용매를 넣을 겁니다. 근데 하나의 용매는 우리가 자주 쓰는 물이고요. 또 하나는 사염화탄소, 무극성 용매를 넣을 겁니다. 그러면은 물과 사염화탄소는 둘 다 무색 투명한 용매인데 이때 하나는 물은 극성이고 하나는 사염화탄소는 무극성이기 때문에 둘이 섞이지가 않거든요.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따라서 이렇게 층을 나누어서 얘네들이 딱 존재를 할 겁니다. 근데 이때 물보다 사염화탄소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위쪽에는 물이 존재하고요. 아래쪽에는 사염화탄소가 존재를 합니다. CCl4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일단 이렇게 설치한 비커에다가 처음에 KI 요오드와 칼륨을 넣어줄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요오드와 칼륨은 이온 결합 물질이죠. 그러니까 요오드와 칼륨은 이온화가 되면은 칼륨 이온과 아이오딘화 이온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런데 이때 이온 결합 물질은 극성 용매에 잘 녹아요? 무극성 용매에 잘 녹아요? 극성에 잘 녹습니까? 무극성에 잘 녹습니까? 당연히 극성에 잘 녹죠. 이해돼? 그러면 이렇게 요오드와 칼륨을 넣어주게 되면은 요오드와 칼륨은 물층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녹아버린다는 뜻입니다. 되니? 그러면 이때 칼륨 이온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물 속에는 아이오딘 이온이 녹아있는 상태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아래 사염화탄소에는 아무것도 녹아있지 않아요.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염소수를 부어줄 겁니다. 염소수는 말 그대로 염소 분자를 넣어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할로젠 원소들은 모두 다 분자 상태에서 F2, Cl2, Br2, I2 이런 형태를 나타냅니다. 얘네 모두 다 같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모두 무극성 분자거든요. 그럼 원래대로 분자라면은 물에 녹지 않아야 되잖아. 그지? 대신에 사염화탄소 같은 무극성 용매가 있다면은 무극성 용매는 녹아 들어갈 겁니다. 알겠어? 근데 염소수를 부었어. 염소가 들어가. 염소가 물에는 안 녹으니까 물층을 통과하겠죠. 물층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안에 아이오딘이 지금 이온으로 되어 있거든. 근데 반응성을 보면은 누가 반응성이 크지? 염소가 더 크지. 염소가 반응성이 크면은 자신이 전자를 얻어야 돼요. 그죠? 근데 아이오딘이 지금 전자를 얻어놓은 상태거든. 염소가 그게 되게 꼴보기 싫은 거지. 그래서 염소가 아이오딘으로부터 전자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온으로 바뀐다. 대신에 너는 전자를 빼앗겼으니까 다시 원자 상태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겠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만일 아이오딘한 이온이 하나가 있고 염소 하나가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은 아이오딘과 염화이온으로 이렇게 나눠지겠지.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원자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얘가 두 개. 그죠? Cl2. 그럼 얘도 두 개가 있어야지. 그럼 얘도 I2가 될 것이고 얘도 두 개 만들어질 거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반응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아이오딘을 이렇게 H2로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얘는 더 이상 물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사염화탄소층에 녹아버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요 녀석들이 각각 저런 상태에서 독특한 색깔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특한 색깔? 그래서 그런 독특한 색깔이 요 사염화탄소층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흑자색의 색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운 보라색? 그런 색의 색깔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염화탄소에 녹아 들어가면은 사염화탄소층이 원래는 무색이었는데 색깔이 점점 흑자색으로 바뀌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굳이 뭐 색깔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겠어? 근데 만일 지금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브로민 분자를 넣어보잖아?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브로민을? 브로민이 이렇게 쓱 내려가다 보니까 물에 뭐가 녹아있어? 염소가 녹아있어. 근데 반응성을 보면은 브로민보다 염소가 더 좋잖아. 염소 형님 그냥 계십시오.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브로민이 쓱 내려가 버리겠죠. 그래서 브로민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유화탄소에 녹아버립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만일 층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요, 아래 사유화탄소에 용해되는 물질이 결과적으로는 반응성이 작은 그런 할로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은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요 할로젠 원소에 관련된 문제는 충분히 풀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기출문제 다시 보기 있네요. 자, 문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음은 철못을 질산 은수용액에 넣었을 때의 반응이고 산화 환원 반응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 그랬고 원자량은 은이 철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죠. 쉽게 이야기해서 비커가 있고 여기에 은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은이온이.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다? 뭐가 붙는다? 철이 들어온다. 철이 금속 상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반응식을 가만히 보면은요, 두 개의 은 이온이 반응을 해서 철과 한 분자랑 반응을 해서 철은 이가 양이온이 되고 은이 석출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철이 뭐가 된 거? 산화된 거. 그리고 은이 환원된 거. 그렇다면은 이때 철이 산화되면서 하나씩 나올 때 은은 각각 몇 개가 가야 된다? 몇 개가 가야 돼? 2개가 가야 되겠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은 요 비커 속에 있는 전체 이온의 숫자는 하나 나오고 2개가 사라지니까 전체적으로 감소를 하기 시작을 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설명 옳은 거 가보죠. 기억. 질산이온은 은이온을 환원시킨다. 질산이온이랑 관련이 있나요? 없습니다. 맞죠? 은을 환원시키는 건 누가 환원시켜주고 있는 거야? 철이 환원시켜주고 있는 거지. 철이 자기 스스로 산화되면서 은을 환원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 니은의 못의 질량은 반응 전과 후가 같다. 철에서 하나가 빠져나옵니다. 은이 2개가 달라붙어요. 근데 문제에서 원자량이 은이 철보다 크다 그랬거든. 그러면 하나 빠져나와서 질량이 줄어들어. 근데 2개 붙어서 질량이 증가해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하나의 질량도 은이 큽니다. 그러면 하나 빠져나가고 2개 붙을 때 훨씬 더 큰 질량이 붙는 거지. 그러면은 쇠못의 질량은 점차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 틀린 말이 되겠고, 디귿의 수용액 속 이온의 총수는 반응 전이 후보다 크다. 반응 전보다 후가 점점 이온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옳은 것은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크다. 반응이 진행돼서 줄어드니까. 그래서 디귿만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하나 나오고 2개 들어가 버리니까 전체적인 수가 감소할 거 아니야.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 하나밖에 없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산소랑 전자로 가지고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걸로 가지고 산화하는 반응을 완벽하게 정의내리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른 이런 전자의 빼앗김으로 가지고 정해지는 산화수의 개념으로 이 산화하는 반응을 모두 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